오늘은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바탕으로 현실의 교육과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아시나요? 토끼는 빠르지만 거만하고 게으르고 거북이는 느리지만 겸손하고 꾸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우리에게 노력과 인내의 미덕을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화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과 경제의 현실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과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와 같은 이상주의적인 교육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인내하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토끼가 낮잠을 자지 않고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받은 교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돈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투자하고, 돈을 기부하고,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돈에 관한 교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A 학점을 받은 우수한 학생들도 돈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돈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업의 강사들은 금융 지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습관을 배우지 못하고 돈에 관한 두려움과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잠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재의식이 긍정적이면 우리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재의식이 부정적이면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잠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모방을 선호하고 벌을 주고 안전한 쪽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와 맞지 않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처럼 노력하고 인내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와 다릅니다. 현실은 토끼가 낮잠을 자지 않고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넘어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공학, 바이오공학 등이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과 일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가져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기존의 직업과 영역을 대체하고 우리의 경쟁력과 가치를 낮추고 우리의 불안감과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잠재의식에 대한 지능의 개발과 발달입니다. 이것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화에서 달리기 시합은 육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육지가 아닌 바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이는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자신의 재능과 장점 영역을 바탕으로 달리기가 아닌 수영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한다면 승자는 바로 거북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재능과 장점 영역을 찾아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돈과 잠재 의식에 대한 지능을 키워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지능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고 증식시키는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잠재 의식에 대한 지능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격려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의식에 대한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도라는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격려를 받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과 잠재의식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월을 넘어서 수용을 하는 거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자신의 재능과 장점 영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가 아닌 수용을 하는 거북이가 되어 토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의 우월을 넘어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북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낮잠을 자지 않는 토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달려가며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경주를 승산이 있는 경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달리기가 아닌 수용을 하는 거북이가 되어서 토끼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거북이가 되어 우리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냅시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의 열차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의 열차에 타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증가하고 불안과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 열차는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열차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해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부의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보고 부의 열차에 탑승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부의 열차에 올라타려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많지만 그중 3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방어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방법은 낭비, 소비, 투자 3가지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낭비는 죽은 돈, 소비는 살기 위한 돈, 투자는 살아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낭비한 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죽은 돈입니다. 의식주 등 살아가기 위해 소비하는 돈은 살기 위한 돈입니다. 투자를 통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크게 성장하는 돈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이 3가지의 차이를 몰라서 돈을 묵혀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낭비, 소비, 투자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오로지 절약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의 열차 승객은 이 3가지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돈을 써서 자산을 불립니다. 돈을 쓸 때는 황금 비율을 기억해야 하는데 낭비, 소비, 투자에는 적절한 비율이 있습니다. 가령 당신의 지갑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100만 원은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 중 어디에 큰 비중을 두고 사용했는지 계산해 보세요.
보통은 살기 위한 돈의 비중이 제일 높을 것이고 그 다음은 죽은 돈, 그 후 남은 돈이 살아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돈은 0에 가까울 것입니다.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이 돈을 사용하는 비율을 1대 6대 3 정도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한 황금 비율입니다. 낭비하는 돈인 죽은 돈을 완전히 0으로 만들면 인생이 지루해집니다. 또 살기 위한 돈인 소비하는 돈을 지나치게 줄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돈인 투자하는 돈을 갑자기 3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1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달성하면 2로 높이고 최종적으로 3까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황금 비율로 3년 정도 생활한다면 돈에 대한 감각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방어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돈을 찾아내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가계부의 장점은 자신이 사용하는 돈을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죽은 돈의 색출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가계부는 돈에 대한 방어의식을 높입니다. 더는 줄일 수 없을 것 같은 생활비에도 잘 보면 쓸데없는 보험료나 통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면 다음부터 그만큼을 살아있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돈을 찾아내서 투자에 활용하면 미래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늘어나면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넓어져 인생도 즐거워질 것입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죽은 돈과 살아있는 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에 사용하는 돈은 애정이 담겨 있을 것이고 이는 낭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쓸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터득한 자 여기에 잠들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우수한 인재들을 모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혼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혼다 소이치로 또한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직원이 성장하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경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금 활동을 하는 등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휘사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불교 용어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덕을 쌓아 극락정토에 가기 위한 수행의 일환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일상적으로 기부합니다. 부자의 마인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충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기부라는 행위는 그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기부의 훌륭한 점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점입니다. 아는 사람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무엇보다도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돈에 대한 관리와 투자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 공동체, 사회에게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부의 열차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의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깨우고 실현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돈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살아있는 돈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우리의 능력과 지식,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부의 열차에 타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인성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성은 그저 타고난 성격이나 품성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생각보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인성 자체가 바로 그 아이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쓰이는 말 중에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인성도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인성도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실력이 없을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인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고의 인성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성은 품성이 아니며 철저한 노력을 통해 쌓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실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인성은 마음의 지능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됩니다. 마음의 지능이란 홀로 살 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타 존재를 의식하며 타인과의 관계 조율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듬어 나아가는 듯이 감정을 조율하고 다듬어 나가야 하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율하는 능력이 마음의 지능입니다. 관계 조율의 핵심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쓰고 나누는 것이며 이것 또한 마음의 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신 건강이란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를 나타냅니다. 정신 건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정신은 시공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정신이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나고 지난 일인데 누군가 믿고 원한이 맺히고 억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신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걱정, 근심, 초조함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정신이 자동적으로 멈춰 집중하는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는 이상하고 부정적인 것에 정신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나를 해치거나 하지 않은데 부정적인 것은 나를 해칠 수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 정신이 자동적으로 집중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는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게 됩니다. 둘째, 정신은 소비적인 행동에 집중합니다. 현실이 괴롭거나 할 때 소비적인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소비적인 행동을 할 때는 값을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이 값을 치르기 위해 파는 것이 정신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정신이라는 것을 파는 행동을 하고 있다 보면 스스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셋째, 정신은 생산적인 것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이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라는 의미는 어리 썩었다는 것이고 이 얼은 순수한 우리말로 정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것, 바로 돈, 권력, 명예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 정신이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돈, 권력, 명예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엄청나게 집중하더라도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나빠질 수도 훌륭해질 수도 있는데 끝없는 욕심이 아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는 나에게 가장 고마운 것입니다. 고마워 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긴다는 형용사입니다. 고마운 것을 안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 고마운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고마운 것을 많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동안 수많은 존재가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고마운 감정이 바로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정신입니다. 고마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아야 정신을 차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림이 큰 사람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마움을 모른다면 아이들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주변에 고마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고마움을 망각한 상태이며 불행한 상태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기여한다는 것이 바로 누군가 해야 할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맞는 기여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에서 인재상으로 꼽는 학생은 기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에 맞는 기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해온 사람들입니다. 길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기가 얻는 것과 받는 것, 챙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입니다. 또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하게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머물던 시야가 서서히 외부로 향하고 넓어지며 그제서야 베풀고 기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휴지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더 큰 기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기여하는 것에는 맑은 정신과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도 있고 베푸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릴 적부터 키워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가르침일 것입니다. 인성은 모든 연령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 심지어 노인에게도 인성은 그 사람의 실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성은 단순히 좋은 행동이나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인성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개발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거나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점차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인성은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희망과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성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삶의 질과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쌓아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삶의 질과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인성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화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뇌과학 관점에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모두가 가끔씩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너무 자주 나타나면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게임, SNS 등 한번 시작하면 다른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멈추지 못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뇌과학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각만으로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특정 뇌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이런 것들을 멈추고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하고 그 생각들은 실제 행동으로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식적인 행동과 생각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경쟁에서 이기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두엽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뇌 부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뇌 부위는 편도체와 변혁계입니다. 편도체와 변혁계는 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우리의 욕구와 감정 반응을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와 변혁계는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보상을 받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편도체와 변혁계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실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도체와 변혁계가 너무 강력하게 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게임, SNS 등을 하면 편도체와 변혁계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감과 흥분을 주는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하고 싶어지고 그만두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편도체와 변혁계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전두엽에서 나오는 생각들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충동적인 행동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이성적인 행동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두엽과 편도체와 변혁계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전두엽에 힘을 실어주고 편도체와 변혁계의 자극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지금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는 내 생각을 실제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행동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각을 언어화시키는 것은 이성의 뇌, 전두엽에게 할 일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힘을 얻게 되고 전두엽 앞쪽에 위치한 안화 전두피질도 힘을 얻게 됩니다. 안화 전두피질은 전두엽에 위치하면서도 감정이 중추적인 편도체와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화 전두피질은 의사결정, 가치 판단 또는 감정의 조절을 담당합니다. 안화 전두피질은 편도체와 변혁계에서 나오는 1차적인 감정 반응을 2차로 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단 게임을 하고 싶다는 감정이 나타나면 편도체와 변혁계에서 계속 게임을 하고 싶다는 1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안화 전두피질은 이런 1차 반응을 순화시켜 적절한 행동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안화 전두피질은 편도체와 변혁계에서 나오는 충동적인 반응을 사회적으로 용이 가능한 이성적인 반응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안화 전두피질에 힘을 더 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적인 문장도 생각이 아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2시간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게임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안화 전두피질은 의사결정, 가치 판단 등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똑똑하게도 처벌과 윤리의식 등 양심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표현은 자신의 양심과 윤리의식이 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의 잔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이성적인 문장이 안화 전두피질에 더 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화 전두피질은 감정의 뇌,
편도체와 변액계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오로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한다고 합니다. 아나전도피질이 활성화되면 감정과 이성이 서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감정과 편도체의 언어, 생각이 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아나전도피질을 자극하는 말은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내 마음이 유일한 양심인 아나전도피질에게 힘을 준다면 결국 이성의 뇌가 경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세운 계획들도 일사천리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뇌입니다. 여러분도 게으름을 극복하고 성공의 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드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성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뇌 과학의 관점에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이성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전두엽과 아나전도피질에 힘을 실어주고 편도체와 변역계의 자극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운 원대한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청소와 정리 정돈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장 강박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뇌에 어떤 손상이 있거나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집안이 수십만 가지의 물건들이 쌓여 있고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저장 강박증은 뇌의 특정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전두엽이나 히포캠퍼스, 시상 등의 부위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물건을 버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물건에 강한 정서적인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면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물건을 계속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의 혼돈 그 자체로 변하고 이런 집에 있다 보면 이상하게 더 게을러지고 피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되지 못한 집은 그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집이 어지럽거나 더럽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생각보다 우리의 뇌에 큰 피로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단순히 위생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유 말고도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청소나 정리정돈이 우리 뇌에 미치는 놀라운 사실들을 뇌 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지러운 집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이나 집이 어지럽다면 시야에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야에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시각 피질을 자극한다는 것이고 뇌는 무의식적으로 눈에 들어온 것들을 해석하려 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뇌는 보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정보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겠지만 이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많은 피로감을 쌓이게 합니다. 즉 정리되어 있지 않는 집은 후두엽에 위치한 시각 피질을 자극하고 기억 영역과 전두엽을 오가며 본 것들을 해석하게 되는데 뇌 깊은 곳 시상이라는 곳에서 중요도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어지러운 집안은 우리 뇌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에서도 우리의 뇌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일상에서의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뇌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공부에 집중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은 배터리처럼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 활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처럼 수많은 판단과 결정은 우리 뇌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CEO들은 자신들이 합리적이고 최고의 결정을 위해 사소하고 불필요한 결정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의사결정 횟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되지 않고 어지러운 집은 우리 뇌에게 지속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지러운 집안을 볼 때마다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결정이 꾸준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이 해결되지 않는 의사결정 때문에 우리 뇌는 피로감을 계속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면 우리 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청소나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뇌의 각성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각성 수준은 우리의 의식을 맑게 해줍니다. 이처럼 뇌에 활력이 돌면 브레인 포크 현상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중 통제감, 통제력이 있습니다. 청소는 내가 열심히 치우고 정리한 만큼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즉 통제감을 높여줍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높아진 통제감은 이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며 어려운 일을 해결한 후 얻게 되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줍니다. 단순히 청소를 했을 뿐인데 이 청소 덕분에 스스로의 인생이 성공을 위한 통제력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면서 뇌에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청소는 단순히 위생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통제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를 하면서 뇌 과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청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청소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청소를 통해 우리는 뇌의 피로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며 각성 수준을 높이고 통제감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청소를 시작해보세요. 청소를 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50대가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50대를 흔들리지 않고 군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다산 정약용의 노노고곰주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정치가로 30대에 형조 참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정조가 죽은 후 20년 동안 귀향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기에 논어를 읽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50살에 지천명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저작과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산이 50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겉모습을 잘 가꾸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산은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이 문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거칠애가 된다. 문과 질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워진다. 여기서 질은 사람의 내면을, 문은 외면의 반듯함을 말합니다. 공자는 둘 중 하나만 뛰어난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니라고 했지만 다산은 문이 질로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겉과 속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내면이 바른 사람은 품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이 안정된 사람은 마음 역시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성인은 먼저 외모부터 수습해 나가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이냐.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공경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일상에 임합니다. 품질과 디자인이 겸비되어야 명품이 되듯 꽉 찬 내면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사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주관을 바로 세웠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다.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에는 말을 듣는 법을 터득했고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공자는 50대를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지천명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부귀와 공공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천명을 알게 되면 부귀 영화를 누려도 교만하지 않으며 공경에 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사는 지천명의 경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말로 인해 생깁니다. 직접 들은 말이나 떠도는 소문 등 사소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다음 날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진 일로 하루를 망친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50대의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사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여기서 군자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며 소인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사는 군자와 소인 모두 처음에는 보통 사람이지만 군자는 날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 최상위 등급에, 소인은 날마다 한 등급씩 내려가 최하위 등급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둘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에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성품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문과 수양 역시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쌓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다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논어의 길을 묻곤 했습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다사는 묻습니다.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겉모습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처럼 힘든 시기에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95%가 어떻게 잠재의식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잠재된 의식 행동의 인쇄물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이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많은 행동들은 잠재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걷거나 숨을 쉬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글자를 읽거나 하는 것들은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두 잠재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믿음, 가치관, 태도, 습관, 성격, 자아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럼 잠재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들에 의해 프로그램됩니다. 우리 인생의 95%는 7살 때까지 만들어진 삶의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첫 7년은 잠재의식 체면을 다운받는 것입니다. 7세 이하의 아이들의 뇌는 진동 주파수가 낮습니다. 머리에 뇌 활동을 감지하는 뇌파 검사기를 부착하면 알 수 있죠. 7세 이하의 아이는 의식 상태보다는 낮은 주파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타파라고 부릅니다. 세타는 상상 영역입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만든 요리로 파티를 하지요.
그 아이들에겐 그게 진짜 상황입니다. 아이가 빗자루를 탑니다. 그것이 세타, 상상입니다. 세타는 또한 최면과 같습니다. 그 생각은 의식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당신이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면 무엇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연은 삶의 처음 7년을 만들었죠. 이 행성에서 살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알도록 말이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잠재의식이 만들어질까요? 세타는 최면이죠. 그냥 보는 겁니다. 부모님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공동체를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배우죠.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들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규칙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후 7년간 그들은 관찰하면서 그냥 모조리 다운로드합니다. 유명한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부자가 되려고 고생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기 힘들죠. 부자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바보 같을 수 있는데 부자는 됩니다. 그것은 생각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부자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 부모로부터 다운로드된 행동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인생은 힘든 거야. 많은 게 힘들어. 내가 뭔데 그래? 그렇게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당신 삶의 95% 시간은 당신 스스로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래밍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로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릴 때 받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우리가 7살 이전에 배운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7세 이전의 아이들의 뇌는 세타파, 즉 상상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그들의 주변 환경에서 배우는 것들을 빠르게 흡수하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되어 우리 인생의 95%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언급되었듯이 부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난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95%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5%만이 의식을 사용하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은 고작 5%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7살 때까지 아이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들은 400년 동안 그런 말을 해온 겁니다. 그들은 알았거든요. 첫 7년은 프로그래밍 되는 기간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의 95%의 인생은 그 프로그램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신의 인생을 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당신의 삶에 깔리는 것을요. 그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당신은 그런 결과를 지원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깔려고 계속 덮어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보며 말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고심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당신이 노력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없는 프로그램이고 그것은 당신이 찾고 있는 목적지가 지원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 마인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가고 이런 동영상을 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식적 마인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그런 식으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잠재의식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근본적인 방법으로 배웁니다. 하나는 태어나서 7년은 최면이고 그 다음은 7살 이후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태어나서 7살까지는 최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부모님, 형제들, 공동체 등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행동, 태도, 믿음, 가치관 등을 다운로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행성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배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잠재의식에 다운로드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난해지는 방법을 다운로드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7살 이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는 방법은 반복과 연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것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운전하고 싶은데 그냥 열쇠를 가지고 차에 앉아있기만 해서는 배울 수 없죠. 운전하는 것을 연습해야만 하죠. 알파벳을 배우고 싶다면 얼마나 많은 A부터 Z까지 연습했나요? 무언가를 달성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일단 달성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하려고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마인드를 훈련하는 방법은 반복과 연습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습관을 좋아하는데요.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속여라 라는 문구 때문이죠. 운전, 알파벳, 스포츠 등을 배울 때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에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운명에 맡겨진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반복과 연습으로 이루어진 습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난 행복하다를 온종일 반복하세요. 행복해 보이지 않은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지? 라고 혼잣말도 하겠죠. 반복적으로 나의 잠재의식에 말하는 겁니다. 만약 나는 행복하다를 잠재의식에 갖게 되면 당신의 인생의 95%는 바로 그 잠재의식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잠재의식이 나는 행복하다를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잠재의식에 그것을 프로그램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반복과 연습으로 이루어진 습관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7살 때까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잠재의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잠재의식이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긍정적인 암시문이나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행복하다고 매일매일 잠재의식에 말해준다면 잠재의식은 행복한 프로그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95%는 행복한 프로그램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냉장고에 자신이 원하는 다짐, 목표 같은 것을 써서 붙여놓습니다. 냉장고에 뭔가를 써서 붙여놓는 것은 제안에 더 가까운 것이지 반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반복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해야만 합니다. 반복은 습관이죠.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종교적인 것처럼요. 잠재의식에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95%는 그 잠재의식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의 행동, 감정, 건강, 관계, 재물 등을 결정합니다.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우리의 목표와 상충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는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반복과 연습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잠재의식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